자, 오늘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글지글 타나요? 타야죠. 오늘 타야죠. 이렇게 좋은 날 타야죠. 우리 주말 사이에 나쁜 일 있는 것보다 좋은 일 있는 게 좋잖아요. 주말 사이에 좋은 일 있으면 타 올라야죠. 자, 이분과 함께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네. 양승범입니다. 제 별명 지어 오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수 주호 이게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호 노래 하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볼 내용들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 거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쉬는 동안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이라고 엑스데이트를 못 박았는데 1,300억 달러 정도 지급할 돈이 있다. 한 6월 5일까지는 버틸 것 같아라고 엑스데이트를 좀 밀면서 지난주에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이게 조금 서서히 미는 게 좀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덜컥 현지 시간으로는 27일 저녁 6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날 한 1시간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매커시 하원 의장하고 합의를 도출해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얼굴 보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두 분이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3번이나 만났는데.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얼굴 보고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는데 그 정도면 약간 용자로 인정해줘요. 네. 이 두 분 다 약간 비대면의 블랙 컨슈머 같이 전화상으로 자기 네네. 의견을 관철시켜서 결국은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0일하고 5월 31일 네. 동안 이제 하원에서 하원 표결을 통해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됐는데요. 지금 공화당이 222석, 네. 그리고 민주당이 213석이기 때문에 과반석을 차지하는 데는 218석 정도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극우의 공화당에서는 뭐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반대를 표출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표결의 통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6월 1일과 6월 2일에 이제 상원에서 표결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이미 상원은 민주당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수월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6월 5일 엑스데이트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예. 그럼 부채 한도에서 뭐가 어떻게 조절된 거예요? 예, 우선은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제 31조 4천억 죄송합니다. 31조 네. 넘는 이 부채 한도를 2년간 상향을 하는데요. 여기 신한투자증권에서 합의 내용을 이제 표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보시면 기존에 이제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로 상향을 해달라. 공화당은 재정 적자 감소를 10년간 총 4.8조 달러 감소해라. 감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간 정도에서 만났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는 이제 조건이 있고 예산안 감소하는 그 감축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승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량적 지출을 22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연에 1% 증액해라 라고 공화당에서는 주장했는데요. 합의 내용을 보면 재정적 지출을 감소하는 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부 지출이 이제 재정 지출 말고 의무 지출하고 순이자 지출이 있는데 의무 지출, 순이자 지출은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재량 지출 중에서는 국방하고 비국방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앵커님이 아니 지금 경제가 이게 이런 국제 상황에서 상황이 이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국방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있겠냐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제외한 비국방에서 2020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재량 지출 내에 비국방을 2025년에는 1%만 증액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부채 한도는 2년간 상향을 해서 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부채 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네. 25년 1월에 부채 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촉이 있다니까요. 네, 촉이 있어요.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잘 타실 것 같아요. 시험 때는 잘 안 찍히는데 요런 건 촉이 있어요. 요런 건.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합의안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국방비 지출을 어떻게 줄입니까? 라고. 뿌듯하네요. 네, 원래 뿌듯합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방비를 늘 줄였었기 때문에 네네. 일부 감축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비국방에서만 감축하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뭐 기타 세부 내용 이게 좀 작은 내용들을 보면 학자금 탕감, 이거 학자금 지원 대출 같은 것들의 연장이 폐지됐고요. 네.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SNAP라고 해서 이제 푸드 스탬프, 네네. 저소득층한테 식사를 지원하는 거, TAMP라고 해서 미국 가정, 저소득 미국 가정에 현금을 보조를 해주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네. 수혜 조건을 소폭 강화한다라고 좀 덜 나왔는데요.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주는 대상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줄일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소폭 줄이고 사용하지 않은 코비드 구호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제 회수하는 거.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줄이는 걸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뭐 공화당의 100% 승리도 아니고 그리고 백악관의 100% 승리도 아닌 중간에서 잘 만났다.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이 지금 박빙이다 보니까 네. 누구 하나 자기네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뭐 우선 일정상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네. 엑스데이트 이전에 큰 잡음 없이 합의를 하는 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시나리오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합의로 접근을 했는데 이미 뭐 시장은 엑스데이트 이후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합의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호재보다는 악재 해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오프닝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뭐였었냐면 이제 기존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악재가 풀리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떠오르는 건 이해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앞두고 있었던 그러니까 더 풀릴 만한 악재들이 존재했었나? 라고 되물어봤을 때 사실 그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호재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CNBC에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상승의 힘은 거의 다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는 하나의 산을 넘으니 네. 또 하나의 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됐으니 네. 뭐 6월 달도 왔고 하반기 장이고 하니까 6월 달부터는 불장인가 싶었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또 망령이 나타났습니다. 강시처럼. 그래요?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역시 시장은 뭔가 우려를 계속 만들어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PC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YOY로는 PC 물가가 4.7로 전월 대비해서 4.6보다 상승을 했고요. 네. 예. 코어 PC도 전월 4.2에서 4.4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4월 CPI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전월 대비해서 소폭 떨어지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사실 금리 인상은 5월에 종결된 거다. 네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빅테크나 이제 그 위험 자산의 선호가 강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PC 물가는 또 예상과 다르게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치보다도 올랐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이 FMC에서는 CPI보다는 PC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뭔가 좀 찜찜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게 됐고요. 이제 MOM으로 보더라도 개인 소득은 뭐 전월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왔고 예상치에도 부합했는데 네. 개인 소비 지수나 실질 개인 소비, 즉 소비가 예상보다 이제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였고요. PC도 MOM으로 봤을 때 예상치보다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건가? 네. 라는 우려를 조금 시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휴장이었다 보니까 어제 좀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좀 재미있는 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앞선에 말씀드린 게 이제 부채 한도가 크게 예산안이 감축하지 않는 선에서 그 협상이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추후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좌측의 표는 GDP 대비 재정 적자 %인데요. 이게 위로 쭉 반전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재정 적자 폭이 커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미국의 재정 수지인데요. 15개월 선행을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크게 재정 적자가 컸던 게 사실은 22년이 아니라 그 15개월 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보조금을 막 뿌릴 때였겠죠.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 이거를 원래대로 그렸으면 12개월 선행 안 하고 그렸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요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12개월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나서 약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는 물가가 오른다, CPI가 오른다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크게 예산을 감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2개월 후인 내년 초에는 또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감축,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왜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우선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고 국민들에게 돈을 내어주는데 재정 적자가 심하다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돈보다는 국민들한테 내어주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주머니,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요. 미국은 늘어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소비를 하는 습성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GDP의 70%에서 소비이다 보니 재정 적자가 높으면 그만큼 소비가 쉽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연쇄작용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금리 동결이다. 더 이상 인상은 없다. 이게 시장의 중론이었었는데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을 때 6월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 왜냐하면 이 CME 패드워치를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월 FOMC가 6월 14일 예정인데요. 6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20% 수준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금리 동결이 반대로 한 70% 정도였는데요. 일주일 만에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자 CME 패드워치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오히려 6월 달 FOMC 6월 14일 예정인 6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63%까지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산안에서부터 도미노처럼 불거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고 또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가 FOMC에서 또 반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뭐 표처럼 얘기하면 소비 견고, 물가 끈적. 딱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망령이 아직 떠나질 않았네요. 계속 이승을 떠들고 있네요. 그렇죠. 강시영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강씨가 부적 붙이면 누웠다가 부적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PC라는 부적을 살짝 뗐더니 바로 물가가 일어나 버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바로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심지어 6월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기다렸던 연내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를 매파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6월에도 올리고 심지어 물가가 안 잡힌다면 한 번 더 올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CME 패드워치 이제 확률표를 보시면 이
6월 14일 금리 인상이 63%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이제 지금 당장의 걱정이긴 한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금리 인상이 지금은 그 50%가 넘는 상황으로 현재는 동결이긴 한데 이 옆에 보시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는 게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 부분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1월, 2월에 계속 했었는데 네.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 이제 좀 이 이야기는 좀 지나가나 싶었는데 시장은 약간 판도가 바뀌었네요, 다시. 부채 한도라는 큰 산 넘으니 뭐 사실 이 산은 부채 한도만큼 큰 산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 넘어봤던 작은 산이 또 눈앞에 나타나는 격인데요. 이제 군대에서 행군할 때 네. 소대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사람 어떤 멘트인지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예. 네. 다 왔다. 이 고개만 넘으면 된다.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분명히 소대장님이 부채 한도만 넘으면 네. 하반기 강세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부대는 눈앞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고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다시 이 우려감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 우려감이 시장 자체를 흔들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 이제 뭐 앞뒤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좀 뒤로 하려고 했던 그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요즘에 사실 엔비디아 말고도 정말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 눈에 띄죠.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은 AI 그리고 빅테크 그거 두 빼면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AI 관련주나 빅테크가 없다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심지어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봐도 미국의 빅테크, 즉 미국 주식이 없고 중국이나 한국 주식, 뭐 국내 주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네. 해외 포트폴리오에서 일본이나 미국 주식이 아닌 중국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약간의 일부분에 집중이 돼서 상승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들인데요. S&P 500 상위 15개 기업의 올해 수익률이 나온 표인데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표를 가져왔습니다. S&P 500의 올해 주가 상승률이 9.5% 수준인데요. 네. 이 상위 15개 기업 중에서 7개의 빅테크로만 단순 평균 주가 수익률을 구해보면 이 상승률을 단순 평균해 보면 상승이 71%이고요. 그러니까 S&P 500은 9.5% 올랐는데 그 빅테크 기업만 합쳐보면 71% 올랐다고요? 동일 비중으로 7개 종목을 10%씩 70%를 갖고 계셨다면 네네. 71%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시가총액대로 가중평균해서 이게 이제 한 주씩 갖고 있으면 네네. 평가금액 이제 시총이 좀 달라질 수, 그러니까 시총의 비율대로 한 주씩이 아니라 시총 비율대로 하고 가중평균을 해보면 44%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은 이제 9.5%밖에 안 올랐고요. 네. 반대로 S&P가 500이 500개의 주식으로 이루어진 지수이잖아요. 네네. 7개를 빼면 493개가 남을 텐데 그렇죠. S&P 493은 채 1%도 못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하거나 빅테크 7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그만큼 AI 빅테크 강세인데요. 사실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민감도가 낮고 또 어떤 이유로는 뭐 작년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올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뭐 데칼코마니처럼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표에 나온 이 순이익 비중은 네. S&P 500 내에서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네. 예. 애플은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거의 5% 가까운 이익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전체 기업 가운데 5%를 애플 혼자 번다고요? 그렇죠. 와.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 하늘색 음영, 이 약간 연초록의 음영이 들어간 기업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 비중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네. 다른 기업들보다 심지어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들인데요. 네. 애플은 소폭 정체 비율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체된다고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모두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에 S&P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증가하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어떤 테마이거나 AI의 어떤 버블로 자금이 모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견 내실이 있는 이익을 수반한 기업의 주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뭐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일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그러면 그만큼 AI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면 네네. 정해진 자본,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빅테크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저기 있는 순이익 비중을 제가 그냥 살짝 계산해 보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네요. 저 7개 종목만으로 S&P 500개 기업의 이익 가운데 20% 정도를 저 7개 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6개 기업은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더 그러니까 이익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죠. 다른 기업보다도 더 많이 비중이, 늘어나게 그렇죠.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들이 올라가는 게 그냥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은 어떤 이런 IT 기업들, 특히 AI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네. 산업 구조로 바뀌어가니까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덜 오른 반도체, 안 오른 반도체 찾는 게 열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인텔도 이틀 동안 9%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예. 소외됐던 인텔마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텔이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자 들어간 종목은 다 올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조선이 맞습니다. 그 올라갔던. 얘기는 그것처럼 미국도 반도체만 하면 다 올라가는 분위기일 네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그런 일환으로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마벨 테크놀로지는 일단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어쨌든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를 더 확충해야 되고 그럼 데이터 센터 더 확충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 합당한 거 아니에요? 예. 우선 시장에서 반응은 네. 그러한 흐름은 맞는데 네. 마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틀 동안 40% 넘게 상승하는 거는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마벨 테크놀로지가 목요일에는 한 7% 넘게 올랐는데 금요일 날 32%가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목요일에도 6% 넘게 오르고 금요일에도 6% 넘게 오르고 오늘도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목요일에 24%, 그 무거운 녀석이 24% 오르고 네. 금요일에도 2%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고르게 오르고는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하이오 주에서 데이터 센터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인데요. 데이터 센터 부분, 통신용 반도체 부분, 차량용 반도체 부분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데이터 부분은 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이너넷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더넷. 네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IT 쪽은 좀 문외한이긴 한데 이렇게 당연히 꼽는 건 다 인터넷 선인 줄 알았는데 네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을 하는 그쵸. 망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탑티어인 상황인데요. 시가총액이 56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비교를 하면 약 하이닉스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다. 하이닉스 정도에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발표가 순이익이 31센트, 예상치 29센트보다 조금 더 나왔고요. 네. 매출액이 13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 13억 달러보다 조금 더 넘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엔비디아도 그랬지만 이제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서 그랬죠. 마벨은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매튜 머피 마벨 CEO가 AI가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인데 AI 네트워크 부분의 경쟁력으로 올해 매출도 전년 대비 2배가 오를 거고 내년도
해당되는 매출이 2배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아니라 예. AI 관련 매출이 한 2배씩 오를 거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년도 기준으로 대략 2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얼마인데요? 전체 매출이 분기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억 달러니까 네. 약 한 50억, 60억이 좀 채 안 되는. 예. 50억 정도 되는데 네. 50억 정도 되는데 AI 관련 매출이 2억 달러면 그쵸? 예. 그러면 이거 비중 너무 작은데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늘어나는 올해 2배가 늘어나니까 네. 올해 4억 달러 이상을 할 거고 올해 4억 달러. 내년에 2배가 또 늘어나면 8억. 8억 달러 이상을 할 거니 어. 사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속도가 이어진다면 그다음은 16억, 32억이니까 사실 네네. 뭐 금방 늘어나는 건데 뭐 시장에서는 우선은 해당 섹터에서 전체 매출보다는 AI의 흐름을 잘 탔다는 흐름이 그 평가이고요. 바클레이즈도 장기적인 AI 기회는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핵심 비즈니스에서 AI를 설정을 하고 네. 발표를 한 것, 방향을 설정한 거는 AI 물결의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CT도 지금의 AI와 BAI 매출을 분리해서 네. AI 매출의 성장 부분을 부각화를 한 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IT 센터, 데이터 센터가 올해 이제 약 360억 달러 수준의 네. 예, 규모의 성장을 하는데요. 2025년까지 900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가 그런 성장하는 섹터이다 보니 그 안에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 해당하는 기술력을 꾸준히 네네. 예, 성장을 한다면 사실은 연에 30% 이상 섹터 안에 대해서 탑티어라면 2배 성장,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네. 2배 성장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주가가 네. 40% 이상 오르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 AI 물결에 잘 편승을 한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마벨처럼 네. 지금 당장 AI의 관련주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기업이 AI와 어떻게 엮일까만 잘 찾아보면 예, 또 새로운 제2의 마벨, 제3의 마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AMD의 경우에는 저는 AMD가 왜 이렇게 오르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GPU 자체가 AMD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GPU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다 보니 본인들도 GPU를 구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GPU를 그대로 계속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전기가 데이터 센터를 또 설치를 하고 확충을 하는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면 네.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이 전력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엄청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진짜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지금 그 현상들이 너무 나타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언제까지 갈까?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발표는 사실 이제는 숫자 보면 안 되고 네네. CEO의 입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JP 모건도 AI를 자산 운영에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인덱스 GPT 만든다 그랬죠? 예. 네.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정말 AI 산업이 모든 산업에 파생이 된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잘 지켜보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 확실히 이제 그 노선 잘 잡았다. 줄은 잘 탔으니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남은 거고, 그래서 아직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그래 줄 잘 탄 건 이해하지만 진짜 40%나 오를 만한 거리냐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약간의 의구심은 남아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마벨 테크놀로지 워낙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